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경제의 새로운 키워드라고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20일에 조선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가 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 높이 선언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병진 노선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이것을 수정했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실제로는 이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발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목되는 것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른바 경제 총집중이라고 하는, 야 이제 북한이 경제에 총집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있었던 포스터를 제시를 했는데, 경제 총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예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많이 이제 언급해 왔던 그런 내용이 되죠. 실제로 보면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인민들이라고 하니까요. 인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계속적인 공약이었고, 다만 이제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미국의 이른바 제국주의 외세의 강압 내지는 그런 압박에 의해 가지고 경제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60년대부터 북한은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겠다라고 하는 병진 노선을 제기했었고, 그런 경제와 국방의 병진이 지금 시기에 2013년에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그렇게 나왔다가 이번에 경제 총집중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이 경제 총집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경제 집중에 나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연하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것을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관측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 미국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물론 이제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다만, 북한이 빠른 비핵화에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폼페이오의 발언은 북한을 대한민국과 같은 또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로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뉘앙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폼페이오의 발언이 우리가 북한에 돈 많이 줄게, 핵만 폐기해라, 달라는 거 다 줄게 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핵을 폐기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대한민국과 같은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 같은 형식으로 그런 번영을 우리가 주겠다. 번영을 준다 하더라도 이제 자본주의 같은 번영을 주겠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경제 번영과 형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경제 번영은 경제 번영이죠. 그런 면에서 북한 경제가 앞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과 가장 적대적인 미국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만큼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정상회담이 아마 성공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그래도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한의 경제적으로 번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의 발언도 그렇고, 북한이 번영한다라고 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체제가 붕괴가 되고 완전히 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되던 통일은 대박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했죠. 통일은 대박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북한 체제가 있는 그대로 경제를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체제가 전환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체제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든다면 이미 지금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 경기 북부 지역에
땅값이 들썩인다 그러죠. 파주와 연천 이 접경 지역의 땅값부터 바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꿈들을 꾸겠습니까? 대동강변에, 그죠? 거기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거기다가 토지 매입해가지고 자이 아파트 해가지고 분양권 날리면 난리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 남쪽에 있는 부동산 자본들이나 남쪽의 건설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런 길을 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 북한은 아마 이런 중국식 개혁 개방 내지는 베트남식 이런 개혁 개방을 걷지 않겠나, 북한이 다른 길이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이 남쪽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식 개혁 개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중국의 개혁 개방 모델을 보게 된다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호를 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할 때는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를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른바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금지했던 것을, 교역의 문을 여는 것을 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은 선전특구를 여기 선전특구는 그 홍콩 앞에 있는 그 광저우 인근에 있는 도시가 선전이죠. 여기에 이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그것을 상해나 광저우, 광주,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난 3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약 9.8% 거의 10%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이 아마 북한이 이것을 따르지 않겠느냐, 이거 말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여기 보시면 국영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던 기업에서 경영의 자율권, 너희들 마음대로 경영을 해봐라라고 하는 일종의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더 많이 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 중국과 베트남의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사회주의적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이냐면 이른바 여러분 중국의 집권당이 어떤 당입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의 야당은 어떤 당이죠? 중국의 제1야당 없죠? 네, 중국은 일당 독재예요, 그죠? 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그죠? 중국에 다른 당이 없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은 사회주의적 정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의 주석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국가주석이 될 때 전체 득표율이 몇 %였습니까? 중국은 투표 안 하죠? 중국 주석 투표 안 해요, 그죠?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적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국 경제를 보면 완전한 자본주의로 전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에서, 물론 이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제도에서의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볼 수가 있죠. 이를테면 생산물, 여기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저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포인터, 이런 것들이 생산물이죠. 그러면 생산 수단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도구와 관련된 설비들, 이런 것들을 생산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런 재화,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 서비스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수단을, 즉 공장, 그리고 어떤 가게,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윤을 획득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하죠. 그 개인이죠, 개인.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아니냐.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는 그에 비했을 때 정반대로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냐면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생산 수단을 절대로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은 북한에 가보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북한에 부동산 없어요. 네. 북한에는 어떤 회사 사장님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뭐가 되느냐? 전부 다 사회적 소유, 국가적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뭐 옥류관 냉면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이제 평양의 여러 가지 인민봉사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전부 다 어찌 보면 남쪽의 시각으로 본다면 일종의 공무원들이죠. 네.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겠죠. 북한의 모든 경제 수단들은 전부 다 조선노동당이 이제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면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경제 교과서에서 보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래가지고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굴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또 하나의 핵심은 시장 경제가 됩니다. 시장에다가 상품을 내다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쫄딱 망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정당한,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되죠. 부자는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만수, 그때가 아마 이제 제가 부서 이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경제기획 관련한 부서의 장관이었는데, 그 강만수 장관이 국회에서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부자가 돈 버는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법입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지금도 이제 기억에 확연한데, 바로 부자가 돈 벌 수 있는 자유를 무엇보다 앞서서 보장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다르게 사회주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점이 발생하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적 소유라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자기 마음대로 생산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자기 책임이죠. 잘 돼도 자기 탓이고 못 돼도 자기 탓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공장, 이를테면 어떤 기업소, 북측의 용어로 따르면 기업소에는 얼마를 생산해야 되고 얼마를 유통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될까요? 계획이 돼야 되죠.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계획 경제, 이렇게 특징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따를 때 바로 시장 경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되겠는데, 중국이 그러한 경제를 도입을 했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개혁,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용인을 한 것이죠. 누구나 중국의 개인들은 전부 다 기업을 가질 수 있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적 부호들이 많이 있죠. 완전히 천지가 개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해 이 한 도시에서 판매되는 벤츠 승용차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판매되는 벤츠 승용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일종의 경제가 어떻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이 부익부, 부자들은 갈수록 이렇게 번영을 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중국의 최하층이라고 이야기되는 농민공이 있습니다. 농민공의 문제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쪽의 개발을 많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서, 개혁과 개방, 아까 특구를 만들게 되죠. 경제 특구가 전부 다 개방 지역이니까
동쪽의 항구 지역으로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는 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서쪽의 내륙 지역에 있는 중국 농민들이 동쪽에 있는 도시에 와가지고 최하층 생활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농민공이 약 1억 명에 달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부익부 빈익빈. 네, 과연 그렇다면 북한 당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 총집중 노선을 해가지고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럼 막 상해로 평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농민공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혁 개방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그렇게 가겠는가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중국이 그렇게 일종의 개혁 개방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려면 이런 산업들이 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경제를 발전을 시킬 때 이런 노동집약 산업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멀쩡한 신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멀쩡한 신체를 동원하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어떤 나라이건 간에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발전해 나갈 때는 노동을 집중되는 이런 일종의 노동집약 산업으로부터 산업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 사회를 볼 수 있죠. 이른바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1970년대 그 청계 피복 공장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 당시의 노동집약 산업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동 강도, 노동 착취들이 좀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집약 산업으로 출발하면 여기 여공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돈이 모이겠죠. 이 돈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이 돈을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죠. 그럼 그 자본가는 노동집약 산업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돈이 쌓이겠죠. 돈이 쌓이면 뭘 하느냐? 이제 그 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집약 산업.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정유공장. 그죠? 이런 정유공장은 어때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죠? 파이프라인이 계속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원유를 여러 가지 상품들로 분류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자본 집약 산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본 집약 산업으로 나아가서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오늘날 한국 경제에 아무튼 뭐 지금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재벌 대기업 경제들도 반도체 없으면은 국가가 거의 휘청거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기술 집약 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일반적인 발전 경로가 노동 집약 산업에서 자본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이런 식의 경로, 자본주의적 경제에서는 이런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냐, 가진 게 북한이 돈이 있냐, 기술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라는 논리 속에서 북한은 지금 이런 노동 집약 산업밖에 할 수 없는데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자본을 주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냐, 북한도. 그러면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서방 진영의 시각과 견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 없냐, 뭐가 없냐, 인력이 없냐. 사실 북한이 없다고 치면 자본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자본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술과 인력에서는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죠. 이를테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것이 이미 1998년도부터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오늘날에는 이른바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북측의 이런 핵탄두가 사실상 경량화, 다종화, 소형화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북측의 이른바 이 정밀 산업과 첨단 산업이 특수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측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인공위성을 만들어내고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던 그러한 기술력을 민수 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단번에 비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도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번에 비약을 할 때 뭘로 비약을 하겠느냐 해서 최근에 북측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중시 전략을 7차 당대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본을 통해 가지고 겨우 이제 막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외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우리가 돈 줄게.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돈 줄게.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과학기술. 그리고 이 과학기술도 외부의 과학기술, 외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주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적인 노선들을 보게 되면 이게 톱니바퀴가 맞아지듯이 딱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북한은 계속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 총집중 노선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전부터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제기해 왔습니다. 여기 이야기되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는 모든 국민들이죠.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 인재,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안목이 넓고 그리고 새로운 착상, 발명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정말 스마트하고 똘똘한 친구들로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모든 인민들이겠죠. 북측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인민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폭발시키겠다. 그러면 단번에 기술 집약, 산업이 중심되는 그러한 경제 제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멋이 갖고 와가지고 미국한테 돈 빌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돈을 얻고 이렇게 나가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은 과학교육에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 과학교육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과학교육에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물화생지 해가지고 이제 물원, 물투부터 화원, 화토까지 전부 다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나 등가속도 문제 못 풀었는데 북한 애들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과학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북한이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전민과학자는 아니라고 보겠죠. 그런 정도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영재학교로 이제 빠집니다. 그죠? 영재학교로 빠지고 전민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전민이 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전국 소년 과학 환상 문예 작품 및 모형 전시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과학적 환상을 심어주고 사고력의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측이 상당히 세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과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주입식 입시 교육에 찌들어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의 소년들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사고력을 더 넓혀주고 과학적 안목을 더 이제 키워주는, 다만 그것이 실제 과학 이론과 결부가 돼야겠죠. 과학 이론과 결부되지 않은 환상은 뭐가 됩니까? 그냥 꿈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현실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과학적 이론과 결부가 된 그러한 넓은 환상, 그리고 이제 폭넓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때 수많은 발명가도 나올 수 있고 수많은 기술자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주 영특한 과학자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전민과학기술 인재 이런 노선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단번에 기술 집약 산업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시장과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이미 제기가 돼 왔죠. 이미 북한은 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CNC, 그래서 수치 제어 공작기계가 있죠. 컴퓨터로 제어되는 공작기계를 처음으로 이제 CNC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북한이 만들고 있는 공작기계가
요즘에 세계적 수준의 공작기계, 쇠를 깎는 기계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작기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것이 서브 마이크로미터 레벨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 마이크로미터 레벨이면은 1000분의 1mm보다 더 작은 오차 범위로 이제 이 부품들을 깎아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남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 정도 레벨의 공작기계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독일과 일본이 주로 생산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에이, 북한이 뭐 말이 돼?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10년 지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쏘아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대덕단지에 있는 과학자들이 북한이 CNC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놀란 거는 우리는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거나 그런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북한이 CNC를 만들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왜 CNC를 만드는 게 놀랍다면 그런 공작기계를 만드는 게 놀라운 이유는 그런 공작기계가 만들려고 한다면 공작기계가 필요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밀하게 깎아야 되는 부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공작기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런 기계공업에 폭넓은 저변이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변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국가행무의 완성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여명거리 같은 인민경제의 대전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 마치겠습니다.